안녕하세요. 교재 페이지 펴 보시면 그 18페이지 한번 펴 보시죠. 18페이지. 시험 범위를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우리 민법은 어떻게 편제되어 있느냐면 잠시 여기 보시죠. 시험 범위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민법은 이렇게 1조에서 1118개 조까지 있고 총 5편으로 되어 있어요. 5편 이렇게. 그런데 1편에서도 다시 7장까지 있는데 민법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지식만 배워요. 매매. 그래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지식만 배우다 보니까 1편에서는 다 시험 범위가 아니고 제5장 여기 보면 법률행위 나오죠? 여기만 시험 범위야. 법률행위. 그럼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법률행위의 개념이 잘 모르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따라서 해본다.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 다시 한번 시작. 이것을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1편 총칙에서는 5장 법률행위만 시험 범위가 되고 그 다음에 2편은 물권과 3편은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물권과 채권 합해서 다 같이 재산권이라고 한다 이거야. 재산권. 그럼 우리 사회라고 하는 공간 이 자체는 사람 그리고 물건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다 같이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한 권리, 옆에 있는 분에게 권리가 갖고 있다면 그걸 채권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다시 사람에 대한 권리.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재산권은 2개 있다 머릿속에 담아둬야 돼. 그래서 사람의 물건에 대한 물권은 몇 개가 있냐면 점유권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점소, 지지전, 유질저. 그래서 물권법에서는 1장 총칙을 뺀 9장까지 했더니 물권의 종류가 8개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 다시 한다. 물권의 종류가 총 몇 개 있다고? 8개. 그게 쭉 뒤에 서술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외운다고 해서 뭐 그냥 한번 따라서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다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교수들처럼 잘 알게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는 채권은 크게 사람에게 돈 받을 권리를 금전채권이라고 하고 그 이외에는 비금전 채권으로 크게 구별해 보자는 거지. 옆 사람에게 돈이라도 10,000원 구워주었다면 다 같이 금전채권. 그 다음에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노무 제공해 주시는 채권이 생겨. 그래서 채권은 크게 다시 금전, 비금전 이렇게 2가지로 나눈다 하시면 돼. 옆 사람에게 돈 내놓으셔. 그럼 여러분들은 학원에 어떤 권리가 있냐면 수강권이 있지. 강의해 주셔. 이렇게. 합격시켜 주셔. 이런 권리가 있다고. 그럼 합격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는 별짓을 다 하잖아. 이렇게. 다 같이 금전채권, 비금전채권, 다시 한번 친족권, 상속권. 근데 이 가족법은 부동산 거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다 하시면 돼. 그러면 옆 앞에 나와 있는 이 총칙이라고 하는 개념은 1편에 나와 있는 총칙이라고 하는 개념은 2, 3, 4, 5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총칙이라고 한다는 것이야. 그러면 이제 재산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재산권의 변동이 생길 것이고 가족법의 규율을 받게 되면 가족권의 변동이 생긴다는 거지. 다 같이 친족권, 상속권. 여러분들 상속권 갖고 계세요? 있어? 하여튼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친족권도 갖고 계시지? 다 있다고 이렇게 친족, 가족들에 대한 권리. 근데 여기는 부동산 거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족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러면 채권편에서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 다 같이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그 중에서 우리는 의사표시만 배운다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은 다 같이 의사표시. 의사표시로 시작해서 끝이 난다고. 그러면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인간의 행위를 뭐라고 했더라? 법률행위. 그러면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의사표시 한 개만 있어도 권리변동이 생기는 법률행위를 다 같이 한 개, 단독행위. 의사표시 두 개의 합치가 있을 때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그래. 다 같이 계약은 법률행위다. 다시 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은 뭐만 배운다고?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만 배워요. 그러면 계약은 의사표시가 들어가므로 법률행위다 하시면 돼. 그럼 여기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긴다고, 채권 생긴다고,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 채권 생기는구나 이렇게. 어디 그러면 사무관리라는 어떤 이런 요건이 성립이 되면 무엇이 생겨? 채권. 부당이득이 성립이 되면 채권.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어도 그렇게 개념을 잡으라고. 근데 채권의 발생 원인에는 우리 채권편에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주로 법률행위 계약만 배운다 하시면 돼. 그럼 여기서 친족권의 변동 원인 혼인은 법률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의사표시가 들어가니까 법률행위지. 그럼 유언은 법률행위다 아니다? 정신 차려봐. 이것도 다 법률행위. 그러면 여기도 법률행위, 4편에 혼인도 법률행위, 5편에 상속편에 나오는 유언도 법률행위 했더니 공통점이 법률행위죠? 그래서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만 배운다 하시면 돼. 그럼 우리는 법률행위도 많은 법률행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 다 같이 재산행위, 재산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만 배운다는 거지. 그럼 이 법률행위에는 물권 생기는 법률행위는 다 같이 물권행위. 그러면 채권 생기는 법률행위는 채권행위. 다시 한번 물권 생기는 법률행위는 뭐라고? 물권행위. 그러면 저당권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는, 저당권을 발생케 하는 법률행위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돼? 물권행위 해버리면 돼. 소유권을 생기게 하는 법률행위는 물권행위. 채권 생기는 계약은 채권행위다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민법 총칙에서는 뭐만 시험 범위냐면 법률행위만 시험 범위인데 여기서 10문제 나와. 10문제 법률행위. 그 다음에 물권편에서는 15개. 그 다음에 시험 범위가 채권편에서는 계약만 10문제. 그리고 여기는 아니고 민사특별법에 다 같이 가등기 담보법, 부동산 실명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집합건물법, 특별법이 5개 있죠? 그래서 5문제가 나온다고. 여기서 한 문제씩 나와. 그럼 여기 5문제, 그 다음에 여기 10문제, 여기 10문제, 그러면 25문제거든. 그 민법이 40문제니까 물권편에서는 몇 문제겠어? 15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주로 물권을 생기게 하는 법률행위를 배울 것이고 채권을 생기게 하는 법률행위 중에 계약을 배운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혼인이나 유언은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법률행위이지만 시험과는 상관없다 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민법 총칙을 보시면 이 18페이지 책이 민법 총칙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민법 총칙을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이런 말들이 다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는 상당히 정복하기 쉽지 않아. 그럼 민법 총칙은 1장부터 시작했다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민법 총칙 중에서는 제5장만 시험 범위거든. 그래서 법률행위만 시험 범위다 하시면 돼. 뭐만 시험 범위다? 법률행위만 시험 범위다.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에서 출제되는 내용을 민법에서 출제되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그 효력. 재산권의 변동 원인. 그래서 지금 잘 봐. 재산권은 몇 개 있다고? 뭐뭐? 물권, 채권. 이 두 가지. 그러면 아니 쓰지 마셔. 물권의 대표적인 권리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소유권 알고 계시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갑이 토지를 하나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소유권이에요. 근데 이 소유권이 갑의 자식에게 넘어간다. 소유권이 권리가 넘어가는 현상을 따라서 합니다. 이전한다. 이런 표현을 써서 권리를 넘긴다. 그럼 넘어간다. 이전한다. 이렇게. 그러면 갑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갑 다시 을에게 넘어가는 방법 원인에는 두 개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갑이 의사표시 해서 넘어가는 경우 있고 의사표시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토지를 하나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 토지를 자식에게 넘겨주고 싶을 때 말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말도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까? 그건 각자의 판단에 따르면 돼. 여러분들은 야 그래도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말 한마디 하는 순간 넘어가는 방법이 이렇게 돼. 생전에 유언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유언. 내가 죽으면 내가 죽게 되면 이 토지를 큰아들에게 주겠노라. 이것을 유언에 따른 증여를 다 같이 유증이라고 그래. 유증. 그럼 유증은 이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땅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자식은 알아 몰라? 몰라. 알면 되냐 저렇게. 유증은 이것을 자기만 알고 있는 의사표시라고 해서 상대방 없는 이따가 배워. 단독행위라고 불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유언장을 써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유언장을 써놓고 이 유언에 따른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여기서 사망하면 그 유언장이 아들에게 전달된다. 이것을 민법에서는 도달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 유언장이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느냐 도달이 없이도 효력이 생기느냐 이런 걸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유언에 따른 증여는 아버지가 사망하면 유언장대로 효력이 생기는 거지 이 유언장이 아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면 상대방 있는이라고 그래. 근데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기면 상대방 없는. 그럼 의사표시가 한 개. 아까 의사표시 한 개만 있어도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단독행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말에 다 뜻이 달려 있어. 한 개 그러면 단독 이렇게. 두 개 그러면 단독이요. 단독은 아니야. 그걸 계약이라고 한다는 거야. 다 같이 두 개의 합치. 그래서 두 개의 합치가 있을 때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한다는 거지. 다시 한번. 한 개만 있어도. 그러면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되느냐 아니면 도달할 필요 없느냐 둘 중에 하나로 나누어져. 말하면 도달하여야 도달 없이도. 그러면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면 무엇이라고? 상대방 있는. 다시 한번 상대방 있는 없는 이렇게 나누어. 그럼 유언은 의사표시 한 개요 두 개요? 한 개. 근데 그 유언장이 도달해야 도달하지 않아도. 그러면 도달 없어도 효력이 생기면 상대방 없는.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면 상대방 있는.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 그러면 유언에 따른 증여 유증은 아버지가 사망하면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그것이 아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상대방 없는이다 이런 말을 쓴다고. 이렇게 이와 같이 갑이 소유하는 소유권이 아들에게 넘어가는 방법은 유언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유언. 두 번째는 아들에게 불러다가 이리 오너라. 보니까 마음이 참 어렸을 때 자기 모습하고 똑같아. 어른들 공경하고 인사 잘하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아들아
내가 죽으면 이 토지를 너에게 주마.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져. 내가 죽거든 토지를 너에게 준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지? 이걸 계약이라고 그래.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걸 증여라고 그래. 증여. 그런데 이 증여 효력이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해서 다 같이 사인. 사람이 죽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증여의 효력이 생긴다는 걸 사인 증여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죽거든 너에게 토지를 주마. 그랬을 때는 사인 증여. 그러면 이 사인 증여는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토지가 내 것이 된다는 걸 알겠어 모르겠어? 알아. 유증은 알아 몰라? 모른다고. 그러니까 사인 증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땅이 내 것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가 오래오래 살기를 바래. 빨리 가시기를 바래. 빨리 나이 먹어서 좀 거동하기 힘들면 밖에 나가서 그래. 담배 피면서 살 만큼 살았는데 뭘 또 저렇게 여기에 또 미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래서 사인증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모르니까 유증해야 효력이 생겨. 어쨌든 두 가지는 사인증이든 유증이든 의사표시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지. 근데 그것도 못하고 아무런 말도 못하고 돌아가시면 자, 따라서입니다. 상속법에 의해서 상속이 이루어져. 상속법에 의해서. 그래서 뭐 자기에게 직계 비속, 직계 존속 막 이렇게 해서 비율대로 넘어간다. 즉 뭔 얘기냐면 재산권의 변동 원인에는 두 개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사표시를 통해서 넘어가는 방법과 의사표시 없으면 법 규정에서 넘어가 이렇게. 그래서 의사표시를 통해서 넘어가는 방법은 그것을 다 같이 법률 행위에 의한 그리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규정에 의한 이렇게 권리 변동이 생긴다 하시면 돼.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재산권의 변동 원인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다 하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 책은 자 페이지 쭉 넘겨서 26페이지 봤더니 거기 봤더니 제1장에 권리 변동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은 여기는 시간 나면 읽어보시고 한 장 넘겨 28페이지 봤더니 제2절 보이죠? 한번 읽어본다. 권리 변동 원인 시작.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 시간에 배우는 권리는 다 재산권이야. 민법 시간에 배우는 권리는 전부 무슨 권? 재산권. 어디? 취소권은 재산권이 아니야. 여기 없는. 재산권. 여기 없는 다시 물권, 채권, 해제권 재산권이다 아니다? 재산권이다. 여기서 없더라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재산권이다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법 시간에 언급되는 권자 들어가는 건 전부 재산권이다 하시면 돼. 그 재산권의 변동 원인 나오죠? 그 원인에다 동그라미 치죠. 원인. 28페이지에 재산권의 변동 원인 동그라미. 원인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렇게 쓰시면 돼. 몇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슨 행위? 법률 행위. 하나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써놨어. 지금 변동 원인을 써야 되는데. 하나는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와 하나는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써놔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 읽어보고 스스로 찾아라고 숨은 그림 찾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결국은 다 읽어봐도 몰라. 그거. 그래서 봤더니 자 29페이지 갔더니 29페이지 봤더니 거기에 법률 사실의 용태에 나오나? 그러니까 용태에다가 가로 해놓고 메모만 하죠. 용태가 뭐냐면 정신작용 이렇게 써놓으면 돼. 용태가 정신작용. 용태가 뭐라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을 용태라고 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거기에 용태에는 오른쪽 쭉 봤더니 의사표시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오른쪽 끝에 그 의사표시다 별표 오셔. 그리고 오른쪽 봤더니 표현행위 보이나요? 이런 것들이 구별하셔야 돼. 그래서 용태의 표시에는 의사표시도 있고 뭐도 있다고? 표현행위도 있구나 이렇게. 거기에 표현행위에는 한번 읽어본다.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이렇게 이제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이따가 배운다고. 그럼 한 장 넘기시고 쭉 넘겼더니 32쪽에 봤더니 무슨 행위가 나와요? 법률행위. 무슨 행위? 그러면 법률행위는 맨 위에다 메모해버려. 맨 위에다가. 법률행위 맨 위에다가 뭐라고 써냐면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 이렇게 써버리라고. 법률행위는 뭐라고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를 다 법률행위라고 한다 해버리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전부 뭐라고 했다고요? 법률행위를 했다 이렇게 해버려 그냥. 그리고 시험 범위는 여전히 여기가 아니니까 그냥 서론이야 여기는. 그러면 오른쪽에 33쪽 봤더니 법률행위의 종류 나오죠? 그래서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거기다가 단독행위 나오나요? 다시 한번 단독행위, 또 계약, 그리고 합동행위 이렇게 나오죠? 그 합동행위는 나도 몰라 뭔지는. 그러나 단독행위와 계약은 아셔야 돼. 그러면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단독행위라는 것도 있고 계약이라는 것도 있는데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2개요? 1개요? 1개만 있어도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행위를 단독행위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에 비하여 청약과 승낙의 합치, 청승, 청약과 그 다음에 승낙의 합치가 있을 때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법률행위를 뭐라고 했다고? 계약. 그렇게 2개만 아시면 돼. 그럼 그 중에 단독행위는 누군가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도달할 필요 없이 효력이 생기는 경우 있다고 그랬지? 다시 한번 도달 없이도. 그러면 도달 없이도 효력이 생기면 상대방 없는,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면 상대방 있는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상대방 없는을 한번 보자. 거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한번 읽어본다. 유원,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나오죠? 이런 것 등은 의사표시를 수령할 특정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의 도달이 필요하지 않고, 자, 밑줄 그으셔. 도달하지 않아도, 여기가 포인트야. 도달하지 않아도. 그럼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기는, 자, 도달 없어도 효력이 생기는 단독행위를 무엇이라고 했다? 상대방 없는. 그 중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시험이 안 나와. 그냥 대표적으로 다 같이 유언.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고. 유언. 아까 유언은 도달해야 그냥 돌아가시면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하나만 기억을 해. 근데 밑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이렇게 쭉 밑줄 그으셔봐. 왼쪽에다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메모에 계약의 효력을 결정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무슨 짓을 한다? 계약의 효력에는 나중에 배워. 4가지가 있어. 계약의 효력에는 다 유효, 무효. 이런 효력을 좌우에 이렇게 있다가 배우니까 걱정 마시고.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거기다 동그라미 쳐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그 동의에다 동그라미 쳐. 동의.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다 메모해버려. 그 밑에다가 메모 오셔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다가 그 위에 있는데 순서대로 다 같이 동의. 그 다음에 철회. 그 다음에 상계. 그 다음에 추인. 그 다음에 취소. 그 다음에 해제.
해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이거 꼭 외우자 돼. 다 같이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 이런 것들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그래. 거기 쭉 쓰여 있어. 그럼 이제 나중에 이 동의가 뭐냐면, 자, 따라서 해본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임차권 양도시 임차권을 가불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권이 생겨요. 그래서 채권을 양도해서 양수인이 원래의 법률관계의 당사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배운다. 통지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럼 이 동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짓이냐면, 걱정하지 말아. 지금은 그거 몰라도 되니까 다 같이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이게 동의야. 누군가에게 완전한 자격을 주는 행위를 동의라고 그래. 다음에 배우니까 이런 말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이 중에서 따로 시험에 한 문제 나오는 게, 이 중에서 따로 시험에 한 문제가 취소 한 문제가 나와요. 여기 취소 저 앞 뒤에서 배운다고. 그 다음에 해제, 요건 두 문제가 나오니까 또 뒤에서 배워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기능을 따로 배우니까 이런 것들은 동의나 철회나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등은 도달해야 도달 없이도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해서 다 같이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이거 꼭 외워놔야 돼. 그게 그 밑에다가. 그래서 취소, 철회, 동의, 추인, 해제, 해지, 채무 면제, 상계 이렇게 나오죠. 이건 다음에 또 기능을 배울 때는 걱정하지 마셔. 자, 다시 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무엇이 있다고?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이런 게 있구나 해버려. 그래서 이거 꼭 외워줘야 돼. 꼭 외워줘야 돼. 다 같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여기 봐. 계약에는 단독행위를 일방적으로 권리 변동이 생기는 행위라고 해서 다 같이 일방행위. 계약을 또 뭐라고 하냐면 쌍방행위라고 돼. 쌍방행위. 청약과 승낙의 합체가 있어야 되므로. 근데 이 계약에는 물권 생기는 계약을 다 이제 물권계약. 그 다음에 친족이나 가족이 생기는 계약을 다 신분계약. 가족계약. 채권 생기는 계약은 채권계약. 다시 한다. 채권 생기는 계약은 뒤에다 채권계약. 물권 생기는 계약은 물권계약. 그 다음에 가족권이 생기는 계약은 가족계약이라고 해. 근데 우리가 배우는 계약은 주로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것들은 주로 채권 생김을 이걸 채권계약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쪽 계약을 한번 보자. 자, 계약에다 몇 줄을 거신다. 두 개의 계약이란 두 개의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합치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아봐. 그러니까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만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법률행위를 무엇이라고 한다? 계약. 근데 계약에는 자 다시 한다. 채권계약, 물권계약, 신분계약. 신분계약이나 가족계약이나 같아. 이렇게 새낀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계약은 주로 채권계약을 배울 거라고. 우리가 배우는 계약은 뭐? 채권계약. 그래서 민법. 자,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그 효력을 배운다.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 34쪽 왼쪽에 그 2번 계약 나오죠? 그 빈칸 왼쪽에 메모를 하셔봐. 이 계약 왼쪽에다가 제3편 채권 1장 총책 2장 계약. 자, 우리는 여기 제3편 채권편에 나오는 제2장 계약을 물권계약이라고 하자, 채권계약이라고 하자. 채권계약이라고 하자 그 말이야 여기서. 그러면 여기다 쭉 메모해봐. 1절 총칙 2절부터 계약의 종류가 등장하는 증여 조그맣게 써.
왼쪽에다가 쭉 밑으로 쭉 내렸어. 거기다가 길게 내려서야 돼. 증여. 3절 15절까지 쓸 거예요. 매매. 4절 교환. 5절 소비대차. 6절 사용대차. 7절 임대차. 8절 고용. 9절 도급. 10절 현상광고. 이 도급계약에 여기에 여행계약이 하나 들어가 있다. 여행계약. 그 다음에 11절 위임. 12절 임치. 그 다음에 13절 조합. 그 다음에 14절 종신정기금. 15절 화해. 여기 쭉 한번 써보셔. 자, 안 보이시는 분들은 불러드릴 테니까. 1절 총칙. 2절은 증여. 3절은 매매. 4절은 교환. 5절은 소비대차. 6절은 사용대차. 7절은 임대차. 8절은 고용. 그 다음에 다 같이 도급. 현상광고. 위임. 위임계약. 위임장 써주는 거. 다 같이 임치. 물건을 맡기는 것이야. 맡기는 것. 다시 한번 조합. 동업계약이요. 그 다음에 다시 종신정기금. 아버지에게 평생 20만 원씩 매달 드리겠노라. 종신정기금. 그 다음에 다 같이 화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계약이야. 그럼 여기서 화해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기겠어? 채권 생기겠어?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메모하셨지? 이 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계약을 계약법전에서 등장한다고 해서 법전 전자를 써서 계약법전에서 전형적으로 등장한다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 이제 전형계약. 왼쪽에 이것을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전형계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메모하셔봐. 그런데 이 전형계약은 이 여행계약을 빼본 15절까지 1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지식만 배우다 보니까 이 전형계약 중에서는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게 다 같이 매매, 교환, 임대차 3개만 시험 범위야. 채권편에서는 몇 개만 배워? 3개. 매매, 교환, 임대차. 그래서 계약 총칙, 매매, 교환, 임대차에서 1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계약 총칙, 그리고 매매, 교환, 임대차에서. 그럼 매매에서 2문제, 교환에서 1문제, 임대차에서 2문제, 나머지는 총칙에서 5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에는 자, 재산권의 변동 원인에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했고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재산권의 변동이 생긴다.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단독행위도 있고 뭐도 있다? 계약. 그러면 계약에도 몇 개가 있어? 3개. 다시 한번. 채권계약, 물권계약, 신분계약. 가족법의 규율을 받는 계약을 가족계약이라고 그래. 물권법의 규율을 받는 계약은 물권계약. 그러면 채권법의 규율을 받는 계약은 다시 한다.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2개 있다는 거야. 다 이제 단독행위, 계약. 근데 여기서 3편에 나오는 계약은 무엇이라고 했다? 채권계약. 어디? 친족이 생긴 혼인은 단독행위요, 계약이요? 혼인은 계약이잖아. 둘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서 했으므로. 이 혼인을 채권 생긴다고 가족권 생긴다고. 그래서 무슨 계약? 가족계약. 그러면 물권 생기는 소유권 이전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등등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계약은 무엇이라고 하자? 그렇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에도 몇 개 있다고? 3개. 근데 우리가 배우는 계약은, 여기 말하는 계약은 채권 생기는 계약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설득이 돼요? 그래서 채권 계약에는 몇 개 있어? 15개. 몇 개? 15개. 얼굴이 까매졌어 벌써. 14개와 여기 여행이 하나 들어갔으니까 하나 14개와 보급계약에 여행계약이 하나 첨가됐거든. 그러면 15개가 있는데 15개의 계약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였다? 다시 한번 전형. 그리고 이 외에 여기서 안 나오는 계약은 B자를 붙였던 거예요. 다 같이 비전형 계약. 자, 여러분들 책에 한번 저리 가보자. 오늘은 용어를 쭉 잘 아시면 돼요. 페이지 뭐 계약의 종류 해서 437페이지를 가보자. 437페이지 갔더니 너무나 그냥 걱정하지 마셔. 지금은 그냥 민법 전 배우는 거니까. 437페이지 갔더니 4번 봤더니 한번 읽어본다. 계약의 종류. 그럼 여기서 나오는 계약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계약 요걸 지금 가리키고 있어. 채권 계약. 무슨 계약? 채권 계약. 근데 채권 계약에는 한번 읽어본다. 다 같이 1번 시작. 전형 계약과 비전형 계약. 다시 시작. 전형 계약과 비전형 계약. 전형 계약에는 몇 개 있다고 그랬어? 15개. 그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계약은 몇 개? 3개. 여러분들 중개사 사무실 돌아가 보면 매매, 교환, 임대차 요것만 쓰여 있어. 거기다가 하나 더 쓰면 큰일 난다고 이거. 저거 사기친다고. 다 같이 매매, 교환, 임대차. 3가지만 이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가불간에 X 토지에 대하여 토지를 소유권 넘겨주겠다. 소유권 이전 약정. 그 다음에 매수인은 대금 지급 약정을 해. 그러면 가불간에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효력으로 소유권 이전 약정, 대금 지급 약정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효력으로 매수인, 물건을 넘겨받기로 한 매수인에게는 그에 따른 결과로서 자,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생긴다는 거다, 소유권 생긴다는 거다. 채권 생긴다는 거예요.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소유권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야 이런 게. 그래서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무엇이 생겨? 채권. 그리고 채권 생겼다가 나중에 등기하면 비로소 소유권 생긴다는 과정은 등기하면 소유권 생긴다 이 과정은 어디서 배우냐면 물권법에서 배워요. 물권법에서. 다시 등기하면. 그럼 매매해서 등기하면 이렇게 생긴다 그 말이야 이렇게. 매매하면 물권 생긴다고 채권 생긴다고? 채권 생긴다. 어디?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겨 채권 생겨? 채권. 지금 틀이 좀 잡혀요? 전용 계약인 몇 개 있다고? 15개. 다시 한번 계약 법전. 법전. 네 나오는 계약을 전용 계약이라고 그래. 이름을 그냥 그대로 기억하면 돼. 전용 계약에 몇 개? 16개. 그 중에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계약은 3개. 그러면 전용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겨, 채권 생겨? 채권. 그래서 물권 계약이라고 하자, 채권 계약이라고 하자. 채권 계약. 동의하셔? 네. 잘하시네. 올해는 올 여름이 아주 그냥 덥지 않게 넘어가겠어.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는 법률행위를 배우지만 법률행위 중에서도 매매계약을 가지고 90%가 매매를 배워. 그리고 5% 저당권 설정계약 배우고 임대차 계약 배우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매매계약을 갖고 효력을 배우므로 지금부터 494페이지 494페이지에
494페이지 봤더니 563조 매매에 나오나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계약법 각론해놓고 제1절 매매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매매는 전형이다, 비전형이다. 그렇다는 생각하시고,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사람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다시 한번 채권 생긴다. 설득이 돼? 네. 진짜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매매라는 조문을 외워줘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매매라는 조문을 외우시는 분은 합격을 하는 거고, 그것마저도 외울 능력이 없다 그러면 합격은 하시겠지만 고생한다고 이렇게. 한번 읽어본다. 어쨌든 큰 틀을 봐. 매매는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려거든 한 개, 두 개의 합치. 다시 한번 두 개의 합치. 그럼 이제 매매라는 조문을 읽어본다. 다 같이 매매는 시작.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상대방은 무엇이라고 약정을 해요?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잘 들어야 돼.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효력이 채권 생긴다고, 물권 생긴다고. 그런데 여기 보자.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 그러면 매도인이 물건을 넘겨주기로 하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소유권을 넘겨줄 테니 네가 반대급부로 2억만 다오 했더니 을이 알았다 그러면 갑의 의사표시와 을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었다 이런 말을 써. 토지 소유권 넘겨줄 테니 돈 얼마 달라? 2억을 달라 그랬더니 그리 하겠다. 그래서 을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했고, 매도인은 토지 소유권 이전하겠다고 뭐 했어? 약정했어. 그럼 채권은 따라서 채권. 약정 지키시오. 이게 채권이야 이제. 그러면 매수인은 토지 소유권 이전해 준다고 했으니 토지 소유권 이전해 주시는 권리가 채권이고, 물건을 넘겨주겠다고 한 매도인, 물건을 넘겨주겠다고 한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지. 물건을 넘겨받기로 한 매수인은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시오 하면서 돈은 주면서 안 주면서 대금을 줘야 되지. 그래서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면 매수인은 어떤 권리가 생기냐면 소유권 이전해 주시오 하는 채권이 생기면서 반대로 대금 지급 의무도 있어 없어요? 있어. 이렇게 대금 지급 의무도. 그리고 우리는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만 생긴다고 채무도 생긴다고. 다시 한번 채무. 의무. 특정인에 대한 의무를 채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매수인은 다 같이 소유권 이전 채권, 대금 지급 채무, 대금 지급 채무가 생기고, 매도인은 대금 주시오 하는 채권이 생기고 소유권 이전 의무가 생기지.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여기서 매매는 채권 생기는 채권 계약이지만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약정을 지켜야 돼, 지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약정을 지켜야 되므로 이것을 따라서 의무, 부담행위 이런 표현도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나오는 계약은 채권 행위이면서 그 다음에
의무 부담행위다. 또 이런 표현을 써. 그러므로 계약을 하면 약정을 했으니까 약정 지켜야 되겠어? 지키지 말아야 되겠어? 약정을 지켜야 할 이행의 문제를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무 부담행위다 이런 말을 써. 다시 한번 약정 지켜야 할 문제를 남겨두었다. 그럼 여기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했다 그러면 재산권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자, 따라서 재산권 이전해 주기로 하는 계약. 이게 채권계약이야. 그러면 재산권을 계약을 하면, 갑을 간에 계약을 하면 재산권 이전해 주기로 했어. 그러면 나중에 재산권 이전해야 되겠어? 하지 말아야 되겠어? 재산권 나중에 이전해야지. 이런 계약을 재산권 이전해 주는 행위를 따라서 처분행위. 다시 해. 재산권 이전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처분행위라고 한다. 부담행위라고 한다. 부담행위라고 하고, 다음에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행위는 처분행위라고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계약을 또 나누어져 이렇게. 그러면 자,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다시 봐. 계약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채권계약. 근데 우리가 배우는 계약은 주로 채권계약을 배워. 근데 채권계약은 약정을 지켜야 할 이행의 문제 남겨두었지? 그래서 채권계약을 뭐라고 더자? 다시 한번 채권계약. 부담행위. 자, 여러분들 요약집을 펴시면 돼. 자, 요약집 페이지 몇 페이지 펴시냐면 6페이지를 펴보셔. 요약집 6페이지에 법률행위와 1번의 권리변동의 원인 두 번째 박스 보면 용태의 표시 나오지? 두 번째 박스에 다 같이 용태. 용태가 뭐라고 그랬다? 정신작용의 표시에는 다 같이 의사표시, 표현행위 이렇게 나누어져. 근데 우리의 관심은 의사표시를 배울 거라고. 그럼 의사표시가 있음으로써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그래. 다시 한번 의사표시가 법률행위가 된다. 의사표시가 무엇이 돼? 법률행위가 돼.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다 같이 단독행위, 계약. 계약에는 채권계약, 물권계약, 가족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계약은 이행의 문제를 남겨둠으로 다 같이 부담행위. 계약을 체결하면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부담을 남겨두었다고 해서 뭐라고 한다? 부담행위. 근데 물권계약은 이행의 문제를 남겨놓지 않고 재산권을 넘겨주어버려. 그래서 다 물권계약은 처분행위라고도 한다. 그럼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자, 매매계약을 할 때는 재산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약정해. 다시 한다. 다시 재산권을 이전해 준다. 해주마. 달라 말이. 재산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한 날을 나중에 재산권 이전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재산권 따른다. 이전해 주마. 이전해 준다. 시기를 정확하게 구별해봐. 이전해 주겠다고 한 날을 뭐라고 해? 부담행위. 요때를 부담행위라고 그래. 그러면 재산권 이전해 주는 날은 처분행위. 재산권 넘겨줘 버렸어요. 처분해 버렸다 그 말이야. 동의해? 요거 잘 봐야 돼. 자, 한번 해본다. 매매는 시작.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여기 봐. 이전할 것이지. 그러니까 이전할 것은 미래 시제야. 앞으로 이전해 주겠다. 앞으로. 그러면 재산권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나중에 이전해야 돼. 이전해 주지 말아야 돼. 그럼 이전해 주는 날을 뭐라고 한다? 처분행위. 이전해 주겠다고 한 날을 부담행위라고도 하자는 게 이렇게. 그러면 이전해 주는 날을 처분행위라고 하는데 권리를 넘겨주는 행위를 처분행위라고 그래. 다시 한번 재산권을 넘겨주는 행위. 넘겨주겠다고 하는 행위. 이게 왜 이제 구별해야 되냐면 갑이
X 토지 소유권 넘겨주겠다고 할 때는 소유권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약속한 날은 꼭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되는데 넘겨줄 때는 소유권 있어야 된다. 만약에 넘겨주는 날 소유권이 없다면 그건 무효라 이렇게 얘기해. 무슨 얘기냐면 자, X 토지 등기부를 보면 1번 소유자 갑 이렇게 돼 있는데 등기부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건 실제로는 서류를 위조해서 조작질한 거야. 무효등기야. 무효등기. X 토지 등기부는 갑으로 돼 있지만 갑이다 다른 소유자가 있다. 있어 이렇게. 근데 을과 1월 7일 날 매매 계약 할 때는 갑이 지금 소유자야 아니야 실제는 무효등기라고. 근데 을이 갑이 매매하겠다고 해서 등기부를 열람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 갑이 소유자인 줄 알았지. 그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할 때는 소유권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럼 매매 계약의 효력은 생겨 안 생겨? 생긴다 그 말이야. 약속만 지키면 되니까. 동의해? 네. 자, 여러분들 보충교재 7페이지를 한번 봐. 보충교재 7페이지에 확인 문제에 문제 1번 보신다. 위에. 자, 한번 읽으면 타인의 권리의 매매 나오지?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거 배우려고 지금 처분행위, 부담행위 공부하는 거라고.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무효, 유효. 어째서? 매매는 무슨 행위이므로? 그 매매에다 몇 줄 것이요? 매매. 자,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유효라고 하는 논리적인 근거는 매매 계약을 할 때는 나중에 약속만 지키면 되므로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처분권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약속만 지키면 된다고 그랬지? 그 약속 지키는 날을 무슨 행위? 처분행위. 약속 지키는 날은 처분행위. 자, 그럼 여기 보자. 지금 1월 7일 날 갑과 을이 X 토지에서 매매했고 그 다음에 잔금 주는 날 갑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줘. 갑이 지금 등기에 필요한 서류 무슨 뭐 등기 필증 등등을 넘겨줄 때 소유권 있었어 없었어? 없었으면 그 짓이 무효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2번 소유자 등기부에 을 이렇게 기재가 되었다. 자, 등기 원인은 매매요. 소유자 을. 자, 소유권 변동 생김 안 생김? 어째서? 매매가 무효였어? 무엇이 무효였어? 여기서 등기부에는 소유권 넘겨주는 행위가 안 보이지? 근데 실제로는 매매 계약을 하고 이건 등기가 올라갔고 매도인이 등기하려거든 등기부에 등기가 기재되려거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줘야지. 다시 한다. 여러분들이 토지 소유권 넘어가는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야 돼. 매매하면 넘어가. 매매하고 서류 넘겨줘야 넘어가. 그러잖아. 매도인에게 필요한 인감증명서, 소유권 등등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 필증 등을 넘겨주었어. 그럼 법무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소에가 신청을 해. 신청을 해서 등기관이 이렇게 올렸다고 등기부에. 그러면 등기부에 기재한 대로 권리변동 생기려거든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근데 등기 원인으로 기재된 매매는 무효요, 유효요? 매매는 아까 유효라고 그랬지? 근데 등기는 유효요, 무효요? 어째서 무효 등기다? 여기서. 응? 소유권 이전해주는 날, 소유권 넘겨주는 날, 소유권 있었어, 없었어? 그래서 무효라니까. 이걸 보여줘야, 눈이 보여야 돼. 안 보이는 사람 손들어. 야, 나 소유권 한 번 넘어간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하지 말고 잘 봐. 매매하면 매매한 날은 소유권 넘겨주겠다고 했어. 넘겨주겠다고 했지? 넘겨주는 날 토지 갖다
쓰냐? 서류 넘겨주냐? 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에 필요한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줘. 그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하자? 처분행위라고 하자. 그때는 처분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처분권이 없는 자가 각종 서류를 넘겨주었다. 그것이 무효야, 무효. 그렇기 때문에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에서 등기부 올렸어도 무엇이 돼? 무효. 이해하셨어?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배운 거야. 처분행위다, 부담행위다 이런 게. 아직 감이 안 오시는 분 손들어. 미안하니까. 그럼 어째서 다시 해. 갑이 등기부에 X 토지 이렇게 지금 등기부에 등기도 있고 갑이 지금 농사 짓고 있어요. 토지를 사용하고 있어. 근데 형님 거 서류를 위조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므로 등기부에 올라간 대로 권리 변동이 소유권은 없어. 소유권은. 근데 갑이 매매계약을 할 때는 X 토지 소유권 넘겨주겠다고 그래. 그럼 등기부에 쓸 때는 등기부에 계약서는 매도인 갑이라고 쓰지. 따른다. 매도인. 소유자 갑. 이렇게는 안 쓴다고 계약서에. 그래서 매도인 이렇게 쓰는 거지. 그리고 X 토지 소유권 이전해 준다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그럼 자, X 토지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고 계약할 때는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돼요. 약정할 때 약정 오면 효력이 생긴다고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약정. 매매 계약할 때는 소유권 없어도 된다. 근데 소유권 넘겨주는 행위, 다시 해. 소유권 넘겨주는 행위는 부담행위여, 처분행위야? 처분행위. 물권 계약은 처분행위야, 이런 게. 소유권 넘겨주는 행위는 처분행위. 그때는 처분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따라서 처분권은 토지 소유권의 처분권은 소유자에게만 있어. 진짜 소유자에게만. 그러면 등기부에 소유자라고 기재했다고 해서 다 소유자이 아닌 경우도 있어. 등기부가 무효인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무효등기 명의인이 매매계약은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있어. 근데 매매계약에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넘겨주었어. 그렇다고 해서 등기부에 기재되었다고 해서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쉬었다 합시다. 5분간 쉬었다가.